제3세계는 제2차 대전 후 열강이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3대륙이 신생국 그룹이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냉전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표명한 개발도상국을 통틀어서 부르는 세력으로 이들이 비동맹주의를 채택했다. 따라서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들의 공통분모는 그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 노선에도 불구하고 주로 민족해방운동을 통한 정치적 독립과 신식민지주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비동맹 중립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세계는 선진국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남협력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 내부의 빈부격차가 드러나자 결속력이 쇠락하게 되었다. 제3세계는 1952년 12월 아시아 아랍 12개국 회의에서 비롯되었으며 1954년 인도 대표 네루와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저원라이의 평화 5원칙 선언과 1955년 4월이 반둥회의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일단 제3세계가 뭐냐는 거야. 제3세계는 제1세계, 제2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죠. 그리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닌 이렇게 돼서 주로 신생국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소 냉전에 그 양쪽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 동맹, 나토죠, 소련 동맹, 바르샤바 이런데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표명했다. 그래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동맹주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겪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 사이에 중립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 문제에 국내적으로 남북 문제를 통일 문제를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남북 문제는 지구본을 놔두고 남반부와 북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반부와 북반부를 보게 되면 적도를 보면 신기하게 그 적도 위에 북반부는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야. 그죠? 위에 보면 북극에 가까운 쪽에 유럽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우리나라도 그 적도에서 위쪽이잖아요.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 그래서 북반부는 대부분 잘 사는 나라예요. 남반부, 중남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 동남아시아 밑에 적도에 가난하죠. 그래서 북반부는 잘 사는 나라들, 남반부는 못 사는 나라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반부, 북반부. 그래서 여러분 국제 문제에서 남북 문제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남 문제는 뭐야? 못 사는 나라끼리. 그래서 비동맹 구조, 가난한 나라끼리의 협력을 중시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조금씩 결속력이 됐고, 그러면은 이러한 비동맹에서 가장 그 리더가 누구냐 그럴 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 중 가장 큰 나라. 그죠? 그건 뭐야? 인도하고 미국, 인도하고 영국이죠? 인도하고 중국이죠? 인도하고 중국. 특히 인도가 비동맹. 중국은 나중에 이제 이 사회주의권으로 확실히 됐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이 같이 처음에 비동맹을 시작했지만 비동맹의 대표적인 주자는 사실은 중국보다 인도. 그래서 인도와 중국이 이 비동맹을
이끌어가게 했다. 그래서 비동맹 하면 반동회의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빨리 지나가면 돼. 이창률 동지가 보이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루의 블록 불가담 원칙. 네, 원칙은 그 1954년 4월 중국 저원라이와의 회담에서 합의된 평화 5원칙의 확립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이 평화 5원칙은 1955년 4월에 열린 반동회의와 회의의 기본 원칙으로 되었고, 반제 반식민 평화공존 아시아 아프리카 연대를 기조로 하는 반동정신을 확립시켰다. 그 후 후르시초프 시대의 소련은 평화공존론에 입각하여 제3세계가 불가피하게 사회주의 진영에 가담하리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인도네시아의 1965년 9월 30일 사건을 계기로 허물어지고 말았다. 비자본주의적 발전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발전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증명되었으며, 소련은 이런 현실적 실패에 의해서 다시 사회주의 오리엔테이션 제국가론이라는 것을 내세웠다. 그 후 브레즈네프 정권이 들어서자 소련은 기존 정권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소홀히 했던 민족해방운동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내루죠? 인도의 내루가 바로 블록 불가담. 여기 블록은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비동맹 말하는 거죠. 비동맹이 제3세계의 가장 기본 원칙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사람들이 식민지의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반제국주의죠. 그 식민지에 반대하고, 중요한 건 평화공존. 그러니까 평화공존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중립이라 그랬잖아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중립,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중립. 그래서 이런 중립이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주장한 거고,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서로 그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죠? 반제국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동맹이, 그래서 소련은 바로 아무래도 제3세기가 사회주의에 우호적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에 가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1965년에 9월 30일 사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회주의자, 인도네시아가 공산당이 무척 세력이 컸습니다. 엄청난 세력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좌익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좌익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좌익들이 대거 퇴출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퇴출당하면서 이 반공이죠. 반공 노선이 이 인도네시아 여기에 이제 그 부상하게 되면서 친미 국가가 되는 거죠. 다 이제 미국이 이제 학살자 명단을 다 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대표적인 그 비동맹 국가 인도네시아가 이 반공 반소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발전 단계에서 이 비동맹이 당연히 친사회주의가 된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이러한 반공 책동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당연히 소련도 친소 정권이겠죠. 친소 정권, 친사회주의 정권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도 역시 이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제3세계가 비동맹이었는데 미국과 소련, 특히 미국이 먼저 이 비동맹을 깨고 이거를 반공화시킨 거죠. 자기 영향권에 노력했고 소련도 거기에 대항해서 개입을 해서 친소 국가를 확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비동맹, 그죠? 이 비동맹이 사실상 미국과 소련 사이의 중립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지게 됐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스토리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거는 우리 박근영 동지가 봅시다. 이렇게 되자 기존 정권은 소련 민족해방시대는 중국이라는 동맹 패턴과 한계가 그만 뒤엉키게 되었고 제3세계에 대한 중소의 헤게모니 전차전은 더욱 치열화했다. 한편 미국은 벨레스식 사고에 따라 중립은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제3세계를 경험했다. 그러다가 정책을 전환하여 친서방적 경향의 신생 국가들이 중립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제3세계를 세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민족주의 국가론, 사회주의 오리엔테이션 제국가론, 아시아 집단 남북 구상을 들고 나온 것에 맞서 중국 중간지대론, 신중간지대론, 제3세계론을 내세웠다. 중국은 처음 중간지대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소련 중소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주의 진영을 하나의 극으로 하고 이와 대립하는 한국의 이른바 제국주의가 있고 그 중간에 제1개발도상국과 제2선진국 그룹이 존재한다고 규정한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과 소련이 사회주의 종주국 경쟁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이러한 제3세계 비동맹에 서로 경쟁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이제 이러한 제3세계에 대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까지 한국이다 그러면은 확실히 친미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무슨 중국이야. 니네 운명은 미국과 같이 가야 돼.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한국에 와서 그랬대요. 한국아, 니네 입장을 확실히 해. 미국 편에 설 거야, 중국 편에 설 거야. 줄을 잘 서야 돼. 대놓고 말했답니다. 나쁜 놈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중립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가 말을 잘 안 들면은, 그래, 중립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좀,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친미적인 국가를 하고 공산주의자들을 퇴출시키려 했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 학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소련이 이제 소련식 사회주의죠. 소련식 사회주의를 제3세계에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중국은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닌, 즉 친소가 되면 안 된다. 중립으로 남아야 된다. 그 중립은 뭐냐? 바로 이제 중국과 인도가 가져가는 이 비동맹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비동맹을 놓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자기 영향권으로 끄집어가려고 경쟁을 했고, 그리고 사회주의 내에서는 바로 중국과 소련이 이 비동맹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 노력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동맹은 실패한 거죠. 와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다시 또 함계남 동지 읽어봅시다. 그 후부터 그 후 미 제국주의와 소련 사회 제국주의를 중국의 2대 적으로 보고 다시 소련을 제1공덕으로 규정하면서 종래의 중간지대로를 수정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 중간지대로는 중소는 같은 진영으로 하였고 중소와 미국 양진영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를 중간지대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중간지대론에서는 종전의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두 초대국을 한 극으로 하여 이에 대립하는 한국의 중국 및 약간의 사회주의 국가를 대치시키고 그 중간에 중간지대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제3세계론을 제기했다. 1974년 5월 유엔 다원 특별총회에서 김석평은 현재의 세계는 사실상 상호 관련되면서도 모순되고 있는 세계의 방면, 세계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네. 미국과 소련이 제1세계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기타 지역의 발전 도상국이 제3세계이며 이 양자의 사이에 있는 선진국이 제2세계이다라고 선언했다. 무슨 말이 되게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얘기야. 중국이 어떻게 하면 제3세계를 자기 편으로 끄집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논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야 소련도 나쁜 놈이야 이런 거죠, 그죠? 소련이 미국만큼은 나쁜 놈이 아닌데 미국 범가는 나쁜 놈이니까 니네는 우리 중국이랑 놀아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 논리를 막 중국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로.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소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사회제국주의라고 말한 거야. 야 소련 놈들 있잖아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 새끼들이 패권을 부리고 마치 미국 제국주의처럼 그만큼 나쁜 놈들이야. 그 사회제국주의라는 말 쓴 거예요. 저거랑 비슷하네. 그죠? 소련이 제국주의라고 본 거네. 그렇게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소련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진정한 사회주의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중국이. 그래서, 소련을 이 제3세계의 적, 공적으로, 규정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죠? 미국과 소련에서 동등요를 했는데 이번에는 소련이 더 이제 자기한테 그 경쟁자이기 때문에 소련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죠. 소련을.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과 소련이 똑같은 사회주의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야, 우리 중국과 소련은 말로는 똑같은 사회주의지만 실제로는 달라. 우리 사회주의가 진정한 거고 소련 놈들은 제국주의나 마찬가지 놈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지대라는 거는 우리 같은 중국 같은 진정한 이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 나쁜 놈 미국이 있고 사회주의 나쁜 놈 소련이 있고 그 가운데 중간이 있어. 우리 중국도 중간이야. 니네와 같은 비동맹도 중간이야. 우리 다 중간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대항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만 복잡하게 말이 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세계가. 어떻게 세계가 있냐? 그러면 등소평이 말하기를, 하나는 나쁜 놈, 왕초들. 미국과 소련 한편이야, 이제는. 그죠? 지난번에는, 분리했는데 분리한 게 아니라, 나쁜 놈 집단, 깡패 집단, 미국과 소련이 있고, 그 다음에 종래에 말하는 어떤 식민지죠? 이러한 식민지 제3세계가 있고, 미국과 소련과 같은 깡패가 아닌, 서구 국가들. 이게 제2세계다. 자기 마음대로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소련은 사회주의라고 칭하지만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고 나쁜 놈이고,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고 니네 비동맹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어때요? 이제 폐기되죠. 왜 폐기돼요? 그러더니 누구랑 수교를 해? 1972년, 미국하고 교류하면서 수교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편에 붙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비동맹 노선을 폐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붙어 먹으면서 비동맹 노선을 폐기하기 직전까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진우 동무 차례 같은데, 오진우 동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중국의 이 이론은 전의 어떤 시기에 존재하였던 사회주의 진영은 사회제국주의, 소련의 출현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종전이 소위 제국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진영론 이론을 청산한 후 제3세계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스스로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으로 부르면서 제3세계의 지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했다. 그런데 친중국적 입장을 취해왔던 알바니아는 중국이 제3세계론을 몰계급적, 몰자본주의적 분석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식 구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별을 혼란시키고 대중투쟁의 방향을 빗나가게 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정신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영내 국가들의 노선과 정치체제상의 차이, 이상이 심각한 문제는 자원국가 비자원국 간의 빈부의 격차이다.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의 갈등은 심각하기 그지없다. 비산유국들은 이제 우리는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당하던 수탈을 산유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같은 제3세계 내의 빈부의 격차 때문에 제3세계 내부에서는 제4세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종주국 그 대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참 논리를 무리하게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뭐라 하냐면, 야, 오늘 지금 현재 소련이 저 패권 짓을 하잖아. 말만 사회주의지. 저 사회는 후르시프 저는 패권 짓을 하고 수정주의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회주의는 사라졌어. 그죠? 옛날에 우리 사회주의가 총단결했던 그런 시대는 사라졌고, 바로 이 소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러한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냈던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 그래서 소련을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종주국으로 했던 그러한 이론을 청산을 했다는 거죠. 청산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국은 사회주의면서도 제3세계야. 사회주의면서도 비동맹이야. 왜? 우리 중국은 소련 편도 아니고 미국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국이야말로 사회주의면서 개발도상국이고 비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중국이 바로 제3세계의 그 보호자야. 제3세계 리더다. 그러니까 제3세계를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중국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바니아가 야, 미국과 소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그 구분이 있는데 소련과 미국을 한 패거리로 나쁜 놈으로 다 치부해버리면 그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계급적 대립 이런 것들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혼란이라는 거죠. 이런 혼란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비동맹 내의 분열을 얘기하는 첫 번째 분열은 바로 이거죠. 중국이죠. 중국이 무리하게 자기를 비동맹의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무리한 논리를 친 거고, 두 번째는 제3세계 내의 경제적인 불평등이에요. 첫 번째 불평등은 자원국과 자원국이 없는 나라. 그 카타르, 그죠? 카타르, 여러분 지금 카타르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이 다 부자래요. 다 일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뭐 1년에 뭐 몇억씩을 다 준대요. 국민이 인구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카타르 왕이 석유를 수출해서 번 돈을 국민한테 나눠준대요. 기본소득처럼. 그래서 카타르에 있는 국민들은 다 부자래요. 다 부자고 일은 누가 하냐면 거기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그 석유가 없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 사람들이 와서 일한다는 거예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석유가 있냐 없냐의 천지차 바로 이거야. 그래서 같은 제3세계라도 자원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간의 차이가 커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제3국에도 석유가 없는 나라는 석유가 있는 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되죠. 엄청난 달러, 엄청난 돈을 사우디나 카타르에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그 제3세계 내에서 석유가 안 나는 나라,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야, 우리는 과거에 제국주의한테 수탈당했는데 지금은 카타르나 사우디한테 석유를 사오냐고 우리 인민들이 등골이 쉬고 있어. 그래서 산유국한테 수탈을 당하고 있어. 이거 뭐냐면 제3세계 내에 불평등이 만연하면서 이 제3세계도 결국은 붕괴됐다. 그죠? 제3세계가 붕괴돼서 그 붕괴의 원인은 그 안에 국가적인 이해관계나 경제적 불평등이죠. 이런 것 때문에 붕괴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 이창물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제3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구심력의 결여로서 이로 말미암아 본래의 목적을 탈피한 국가이익 추구 경향과 소그룹화, 분열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수에만 의존하는 제3세계의 횡포에 대해 심한 불평을 토로해 온 끝에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불만의 정치를 강력히 추구하는 비동맹 그룹에 대해서 식량의 자급, 정부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운동은 유고슬라비아의 요시프 브로즈 티토 대통령, 인도의 초대 수상 자와할랄 네루,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이집트의 대통령 가말 압델 나세르의 창안에서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제3세계에서 중국이 했던 행동을 봤죠. 근데 어때요? 바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제3세계의 리더십에 대해서 내부에서 또 중국과 인도의 그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그 결여되면서 이와 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이익으로 다 분열됐다는 거죠. 분열됐고. 근데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뒤에 나오는데 숫자는 많죠. 신생 독립국이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표결을 할 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불만인가. 트럼프가 유엔에 대해서 불만인 게 뭐예요, 지금? 유엔에다가 미국이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유엔 분담금을 안 낸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조그만 나라도, 우리의 한 주밖에 안 되는 나라도 표결권 하나. 미국도 표결권 하나. 조그만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지. 미국에 반대되는 표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에다가 돈 안 내겠어. 이렇게. 거기는, 불공평해. 큰 나라나 조그만 하나 표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제3세계에 대해서 불만을 했다는 거죠. 야, 니네는 사람 쪽수가 많아가지고 유엔에서 만나 제국주의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그렇게, 그런 소리만 하는데, 야, 니네 자체를 좀 돌아봐. 그러면서 제3세계가 대부분 어때요? 군부 독재가 많았죠. 그죠? 군부 독재가 많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더 많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 자주 문제를 자주권. 그죠?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이제 독립이죠. 자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많이 했다는. 유고에서 티토는 어때요? 소련으로부터의 자주권이죠. 인도
인도는 이제 그 중국과 그 분쟁이 있어. 인도네시아는 어때요? 아까 말했죠. 공산당이 많았는데 미국의 사주로 그 친미화를 하기 위해서 공산당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그러죠. 이집트는 운하 문제가 있어. 운하. 수에즈 운하를 서방이 건설해서 서방이 장악했는데 이집트가 이걸 갖다가 국유화를 했죠. 국유화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앞세워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침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3세계에서 자주권 문제, 자림의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뭐야,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비동맹 운동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창설되어 2011년 기준으로 120개 국가 18개参관국이 비동맹 운동의 목표는 1919년 아바나 선언에서 천명한 강대국이나 블록의 대각뿐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외국 침략, 점령, 지배, 간섭, 패권과 투쟁하여 비동맹 국가의 독립, 주권, 영토 통일,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특히 대부분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세계 인구의 55%를 점하고 있다. 그래, 쪽수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을 못 쓰고 있다. 힘 못 쓰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죠? 중국이 주도권을 하려는 거고, 인도가 주도권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서로 주도권 경쟁을 했고,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노선을 바꿨죠. 이들이 이제 비동맹이 아니라 어때? 이들은 비동맹 노선이 아니라 스스로 어때? 스스로 미국, 러시아 수준의 어때? 강대국을, 그죠? 강대국을 추구하죠? 강대국을 추구. 이거 뭐냐면 이제 미국과 협력하면서 그 경쟁하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나라 제3세계에는 관심이 없죠. 중국과 인도가 큰 물에서 놀아야 되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중국, 인도 자체가 이제 특히 중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도 그 동네 서남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죠. 딴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강압 외교도 하고 이렇게 돼서 비동맹의 개발도상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위상이 되게 높아가 인도의 경제력, 작년에 이제 건데 인도의 경제 규모가 어딜 추월했어요? 식민지 모국인 영국을 추월했다. 그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수준이고 인도는 영국을 추월했어요. 이 나라들이 더 이상 비동맹이나 뭐 약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비동맹은 이제 각자 비동맹들은 제자길을 가고 그래서 비동맹보다 이제 세계 블록화는 나토, 유럽의 나토, 미국 중심의 그다음에 아시아죠? 아시아의 쿼드, 그죠?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에다가 여기 호주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 있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소련에다가 누구냐면은 과거 독립국가연합이죠? 중앙아시아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업저버로 회원으로, 그래서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제 업저버로 인도에 적다 그러면 파키스탄까지 있죠? 이렇게 있고. 이 성격은, 정치, 군사, 경제를 다 합친 거예요. 상하이 협력기구는. 그래서 공동 군사훈련도 해요. 자주 하지 않지만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중국과 소련이 공동 군사훈련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공동 군사훈련도 하고
경제협력기구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브릭스죠? 브릭스가 있고.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비동맹은 이제 한물 같다. 각자 자기 살기 위해서 제갈 길을 가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